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머입니다. 2월 12일 목요일 차트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주 바뀌는 게 아닌 만큼 큰 뼈대까지만 짚고 나머지는 우리는 단기에서 승부를 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 움직임에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포지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69K에 탄 숏은 보유 중입니다. 여기에 어제 68K에서 숏 포지션을 추가를 했다. 이쯤에서 일단 한번 익절을 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올 경우 손실 없이 정리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숏 자리에 오지 않고 바로 하락을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 다시 뭔가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평단이 그다지 좋지 않은 만큼 버틸 이유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제 제시드린 그림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어제 비농 고용이 발표가 됐었는데 일단 예상치를 훨씬 상회했죠. 주로 이제 헬스케어 섹터에서 비농을 캐리했는데 이것도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은 경제가 건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헬스케어 섹터의 경우 이제 코비드 이후에 빠져나왔던 인력이 회복되는 단계에 있고 여전히 회복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드 같은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인력 확충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뭐 소비재 부문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쪽은 고용이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놓고 본다면은 구조적으로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 남아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비농 자체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며 어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까놓고 보면은 경제지표가 그동안 수도 없이 발표가 됐는데 비트코인은 이젠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체 모멘텀이 없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속편할 수 있겠어요. 단기 시간봉으로 본다면은 삼각수렴의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중립적이고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다만 여전히 OI가 누적되고 있고 정황상 숏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ETF에서도 어제 다시 큰 유출이 있었습니다. 한 2일간 순유입 되나 싶었는데 특히 이더 같은 경우는 꽤나 큰 규모의 유출이 일어남에 따라 여전히 시장도 매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구간은 이제 신규 베팅이 조금 애매해지는 구간이 되고 있고 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알트의 기회가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하이프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어제 해가지고 한 10% 오른 것 같습니다. 아직 찐반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만큼 조금 더 자리를 기다려 볼 계획이에요.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블록필즈 출금 동결입니다. 지난 2월 11일에 블록필즈라는 곳에서 고객들의 입출금을 막아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최소 $10,000 이상의 가산자산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유동성 공급해주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가 이번에 입출금 중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마켓의 변동성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런 업체에서 입출금을 막는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커스터디 리스크 관리, 단기간에 너무 많은 인출이 된다든지 비정상적인 트랜잭션이 감지됐다든지 시스템적인 오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은 입출금 중지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공지가 함께 나옵니다. 업비썸 서버 점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출금이 안 된다고 해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는 오픈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블록필즈 같은 경우는 그냥 업데이트 된다라는 말만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의심하는 건 뭐냐, 야 얘네 돈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블룸버그였는지 FT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외신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얘네가 작년 10월에 노벨빔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주말 하루만이었나? 그때 막 몇십 % 폭락하고 했던 때 있죠? 이때 손해를 많이 봤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아직 확정된 얘기는 아닌 만큼 좀 기다릴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또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사례가 이미 종종 있어 왔다는 거죠. 다음에는 출금 동결이 악재로 연결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확인하려면 우리가 2022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비트가 이제 6만 불 찍고 내려오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5월 달쯤에 루나 사태가 터집니다. 루나가 폭락하면서 이제 디파이들의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디파이 같은 경우는 그때 수익률 경쟁이었는데 수익률을 지급은 해야 되는데 담보를 써서 레버리징을 일으킨 자산들이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 쓰레기가 되어가고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급 불능의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레버리징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동성 경색이 빠르게 전이되게 됩니다.
다른 기업들에도. 대표적으로 이 구간쯤에 3에로우즈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었죠. 근데 여기가 파산함에 따라 셀시우스나 보이저 같이 익스포저가 있었던 곳들은 동반 파산하게 됩니다. 3에로우즈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많은 루머가 있었어요. 근데 셀시우스나 보이저나 그때 출금 동결하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는 괜찮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파산해 버립니다. 특히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시우스의 신용 타격은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토막 난 거죠, 거진. 요만큼 하락했던 것은 디레버리징에서 오는 시장 공포를 반영한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시우스 이후에 보이저의 파산이 있었는데 이때는 가격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꼬리를 물고 물어가지고 2022년 11월에는 이제 FTX 사태가 터집니다. 얘네도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 막기 위해 출금 중단을 하고 48시간 내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얘네도 당시에 뭐라 그랬냐? 우리는 오케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살이 났죠. 결국 이번에 블록필즈의 사건 같은 경우도 시장이 무서워하는 것은 이제 도미노 효과입니다. 디레버리징이 진행된다고 할 때 과연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문제는 우리가 이 영향이라는 것을 모른다. 어디까지 갈지 이걸 일일이 다 따져보려면은 지금 디파이에서 자금이 어떻게 돌고 있고부터 해서 얼마나 레버리징이 진행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알 방법이 없죠. 네, 이 얘기를 좀 확장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마이클 버리의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8 금융위기에 이제 빅쇼트로 알려진 인물이죠. 이분이 최근에 서브스택이랑 이제 트위터에 뭐 차트를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비트코인의 하락이 지금 구조적으로 2022년과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자산시장의 도미노 효과,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데스 스파이럴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도화선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첫 번째, 5만 불 이하로 하락 시 채굴자가 도산할 위험이 존재한다. 현재는 그나마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원가보다 높기 때문에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것이 반대로 꺾이는 지점에서는 채굴자들이 원가 회복을 위해 비트코인을 더 던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의 하락함에 따라 스트래티지를 비롯한 DAT를 차용한 기업들도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비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한 2주 전이었나? 금이랑 은이 폭락했던 때가 있었죠. 마이클 버리는 이걸 가지고 코인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운용사들이 이제 귀금속 시장에서 나는 수익을 차익 실현하고 손실을 보전하려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기가 어떻게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블록필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 개념에서의 크립토의 위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죠?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더 다양한 리스크 팩터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뭐 벌이가 틀리고 블록필즈에서 문제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블록필즈는 의외로 문제가 없는데 이 세 가지에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22년과 비교해 본다면은 이 정도 내렸을 때 진정되고 올라갈 것을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내려온 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터질 때가 됐다라는 게 이제 벌이의 해석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10년대와 다르게 위기가 생겨날 수 있는 구멍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연결돼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뉴스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